봐주고 또 봐주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흡수하고 체코 씹어먹고 이쯤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히틀러가 결국 일을 내버리고야 말았어요. 독일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 사이즈 자체가 달랐습니다. 국토 크기도 비등비등, 병력 규모도 또이또이, 독일에게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대였죠. 그러나 수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독일은 거침없이 국경을 넘어 들어갔고 본격적인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데 겉보기에 체급이 비슷해 보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전 당시 폴란드와 독일의 실제 전력 차는 엄청났어요. 150만 대 130만, 전체적인 병력 규모만 두고 봤을 땐 근소한 차이였지만 첨단 장비, 전차와 항공기 등 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장비의 운용 노하우나 훈련도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 현격했습니다. 주변국들 때리고 다니고 스페인 내전에까지 발걸치며 경험치 낭낭하게 먹고 있던 독일에 비해 이제 막 독립해서 보병 물량만 찍고 있던 폴란드는 그냥 물주먹이라고 봐야 됐습니다. 그마저도 독일이 침공각 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가로 소집 중이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게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1차 대전 때를 생각하면 전쟁의 양상은 모두 지루한 참호전이었거든요. 당시까지의 무기체계나 전술로는 이 참호선을 뚫을 방법이 없어서 전선을 겨우 10km 밀어내는데 100만 명의 병력이 갈려나가고 4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방어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냥 가드만 올리고 버티면 될 거라는 생각. 실제로 폴란드는 20년쯤 전에 독립하자마자 혁명을 수출하러 쳐들어온 소련을 상대로 예상외의 분전을 보여주며 방어에 성공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로 일단 자신감 있게 가드 딱 올렸던 거죠. 소모전으로 끌고 가서 버티다 보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뒤에서 양각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폴란드는 독일과의 국경선 전역에 길고 아름다운 방어선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걸 몰랐어요. 독일의 장교들이 지난 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곱씹으며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뇌내망상으로만 20년을 보낸 광인들이었다는 걸 말이죠. 1939년 9월 1일 오전 4시 45분 독일의 전차가 양국의 국경을 넘으며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일은 자기네가 선빵 맞았다고 주작질 해놓은 상태라서 당연히 뻔뻔하게 그냥 선전포고 없는 기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폴란드는 이 전쟁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이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드만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했던 주먹이 아니야. 너무 아파. 이 당시 독일이 들고 나온 전술은 하나의 발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진격이라 함은 잔뜩 포격 갈겨놓고 보병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20년 묵은 복수기 독일이 이 메타를 바꿔버린 거예요. 포병 대신 폭격기가, 보병 대신 전차가 폴란드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의 기동전이 펼쳐지고 폴란드의 방어선은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민주방어해보겠다고 펼쳐놓았던 길고 아름다운 방어선이 오히려 패착이 됐습니다. 방어선을 워낙 넓게 깔아놓은 만큼 그 두께는 얇았거든요. 그런데 독일군이 이 압도적인 기동성을 활용하여 방어선의 약점만 골라서 후벼 파는 거야. 이게 폴란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위력이 아니었어요. 방어선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바르샤바까지 회속 질주각이 나와버린 겁니다. 군대의 질적 차이, 장비 차이에다가 전술적 패착까지 악재가 겹겹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결국 작전을 수정, 아니 강제로 수정당하게 돼요. 우리 이거 절대 못 막을 것 같다. 기절만 하지 말자. 아무튼 그래도 죽지만 않고 버티면 프랑스가 서쪽에서 어그로 끌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팔다리 다 내주면서 처절한 회피 무빙을 시작한 겁니다. 폴란드의 얄팍한 방어선을 손쉽게 뚫어버린 독일은 부대를 크게 두 방면으로 나눠서 폴란드 영토 전체를 무대로 거대한 포위 섬멸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개전 이틀 만에 단치히를 봉쇄, 동프로이센 방면에서부터 빠르게 남진해 내려왔고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 방면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며 폴란드군을 양면에서 압박했어요. 한편 폴란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기습 이틀 뒤인 1939년 9월 3일 드디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경에서 초소를 지키고 비행기를 이용해 삐라를 살포하는 게 고작 1차 대전 때의 PTSD 때문에 섣불리 독일로 쳐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은 했지만 공격은 안 한다 라는 희대의 쫄보짓거리를 하는 동안 독일군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향해 시원하게 진격! 중앙에 있던 폴란드군 주요 병력들을 깔끔하게 쌈싸먹어 고립시키고 바르샤바 코앞까지 당도해서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무빙으로 피하는 것도 실패! 결국 폴란드군은 포위당한 바르샤바를 미끼로 내주고 동쪽으로 후퇴해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 극한의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의 참전을 기다리는 거니까 뭐 다를 게 없었지만 무튼 루마니아 방면의 구석탱이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항전을 계속했어요. 죽어도 곱게 안 간다! 너 죽고 나 죽자로 그냥 오기로 버티자는 마인드였죠. 이미 만신창이가 된 폴란드였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패던 독일군의 돌주먹도 슬슬 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독일도 서쪽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가 쳐들어올 때도 됐는데 싶어서 서쪽 국경에다가도 94개 사단을 배치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실력 차가 많이 나도 체급이 있다 보니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숨통을 끊을 만한 결정적인 원기옥은 끌어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독일도 전쟁 준비 후딱 하고 급하게 쳐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서 폴란드 정복을 딱 2주 컷으로 예상, 보급품도 딱 그 정도만 마련해둔 상태였고요. 전쟁은 당초 계획이었던 2주를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에게도 슬슬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조급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야, 영구가 언제 오냐? 아직도 독일의 서부 국경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얘네들 뭐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약간의 어그로 분산 말고는 도움 주는 게 없는 이 두 나라만 믿고 빈사 상태의 폴란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루마니아 쪽으로 튀어서 항전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서쪽 말고 동쪽에 지금 잊고 있는 나라 하나 있죠. 수세에 몰린 폴란드군의 배후에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변수. 영국과 프랑스도 벙쪄버렸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미략. 소련이 하도 조용하니까 다들 설마 하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둘이 팀 먹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뒤늦게 참전했냐? 사실 히틀러는 개전 당시부터 소련에게 당장 참전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볼 때도 독일이랑 팀 먹는 게 그렇게 속 시원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마침 저 멀리 동쪽 만주에서 일본이 시비를 터내 일단 영국이랑 프랑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을 좀 볼 겸 일본부터 좀 해결하겠다면서 차일피일 참전을 미루다가 폴란드 딸피 되니까 그제서야 진짜 딱 막타만 치러 온 거죠. 설마 했던 폴란드는 소련 쪽 국경지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60일 만의 대군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알고 있었다 해도 이 둘 사이에 껴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겠지만요. 상추에다가 깻잎까지 해서 좌우로 쌈싸먹기 당하다 보니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12만 명의 수비대가 끝까지 항전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 결국 바르샤바는 함락됐고 10월 6일에는 최후의 잔여 병력들까지 모두 항복하며 무장해제 당하게 되죠. 이 침공으로 폴란드군 6만 6천 명이 전사했고 94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여기에 2만여 명의 민간인들까지 독일 루프트와페의 무자비한 폭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요. 폴란드의 영토는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깔끔하게 나눠졌습니다. 일부는 독일로, 일부는 소련으로, 일부는 주변국들로 찢어져 나갔고 바르샤바와 루블린, 크라쿠프가 있는 중앙 지역에는 독일 총독부가 설치됐어요. 동유럽 최대 체급의 폴란드가 무너지자 즉시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까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폴란드를 맛있게 반갈해 먹은 후 소련이 바로 발트해까지 밀고 들어갔거든요.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이미 두 나라 사이에 짝짝꿍 해놓은 부분이죠.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겨우 독립을 얻었던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통칭 발트 3국에 각각 친소 정부 수립과 소련군 주둔을 요구하는 서한이 도착했고 빠져나갈 틈 없었던 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체결, 사실상 소련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집어삼켜지는 걸 면했던 나라는 핀란드뿐이었습니다. 스탈린이 핀란드의 공업지대와 해상 요충지들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협박을 시전하자 발트 3국과는 다르게
핀란드는 이를 거부, 소련과의 전쟁에 돌입했어요. 소련이 아무리 엄동설안으로 유명하다지만 아예 북극의 본진이 있는 핀란드에 비할 바는 아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소련은 핀란드의 주요 공업지대인 카렐리아를 빼앗는 선에서 일단 물러났죠.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는 여전히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체코나 오스트리아 같은 소국도 아니고 폴란드가 지도에서 사라진 마당에 게다가 미친놈 둘이 손을 잡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이제는 프랑스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폴란드만 다시 뱉으면 봐주겠다고 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와서 이거 다시 뱉겠습니까? 독일 역시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1차 대전 때처럼 두 나라의 캐삭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사실 히틀러 스스로도 고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동원령은 아직 진행 단계, 지금 붙으면 거의 대등한 전력으로 싸울 수 있었지만 동쪽에서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서쪽의 전선 열기에는 여력이 부족했고, 프랑스를 압도할 만한 명확한 작전도 아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히틀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레벤스라움의 확보를 위해선 열강의 우위를 파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프랑스는 너무나도 거대한 장애물이었으니까요. 열강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쪽의 대서양 연안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는 언젠가는 꼭 밟아놔야 될 숙적이었습니다.